그 왼쪽 상단에 보시면 초승달 모양이 있거든요. 이 초승달이 이슬람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슬람교 옆에 보면 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이 총 14개라고 되어 있어요. 14개로 되어 있는데 이 14개가 뭐냐, 독립할 당시의 주,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도의 개념이겠죠. 충청도, 경기도 이런 개념, 그런 도의 개념입니다. 여전히 말레이시아라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국가의 경제 발전을 모델로 해서 말레이시아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장준영이라고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여행을 가시는데 대표적인 게 코타키나발루라고 알려져 있죠. 코타가 이제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키나발루라는 곳을 많이 가시죠. 과거에는 뭐 랑카위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갔는데 요즘에는 그 이외에 다른 지역도 많이 가시니까요. 근데 이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는 동남아에 위치하고 있는데 다른 동남아 국가들보다는 경제 발전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동남아에서 독보적으로 잘 사는 나라, 경제적 대국은 싱가포르가 있고요. 싱가포르와 유사한 경제 수준이 옆에 있는 브루나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이 말레이시아인데 앞에 말씀드렸던 싱가포르나 브루나이보다 훨씬 더 경제적 잠재력이 높은 그런 국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GDP가 11,867달러입니다. 벌써 10,000달러가 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상당히 독특한 것이 식민시기 때 천연자원이 상당히 많이 있죠. 고무, 주석, 라면에 들어가는 팜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석 같은 경우에는 세계 생산량이 1위 됩니다. 전형적인 농업국이었고 영국이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식민 경영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라는 산유국이에요.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산유국들은 주로 기름을 수출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어들였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유국이지만 산업국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기치를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현대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 한 명이 있는데요. 그분은 바로 마하티르라는 인물입니다. 마하티르 모하mad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2025년,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연세가 100살이에요. 1925년생이니까 나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마하티르라는 인물이 사실상 말레이시아를 근대화시켰다라고 보시는 게 아주 정확한 지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하티르라는 사람이 1966년도에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했는데 이때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라고 해요. 독립할 당시에 우리나라 1950년대나 말레이시아의 1950년대 경제 수준이 비슷했고 7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말레이시아가 조금 더 경제 상황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새마을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경제 수준 격차가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자신의 기준으로 보면 뭐 게으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미 저쪽에 동방에 가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립하고 있다, 자립자조하고 있다라 라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1982년도에 Look East Policy,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동방정책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동방정책은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한국과 일본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 발전을 교훈 삼아서 말레이시아를 산업 국가로 이끌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유능한 관료들, 그 다음에 유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나라,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91년에는 와와산 2020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와와산은 플랜입니다. 2020년 들으면 벌써 뭐 5년 전이죠. 2020년 들면 말레이시아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겠다라는 것이 이 마하티르의 아주 장기 전략입니다. 근데 뭐 성공하지는 못했죠.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97년도에 외환위기도 있었고요. 2008년도에 뭐 금융위기도 있었고 2003년도에 정계 은퇴했다가 2018년에 다시 총리가 돼요. 정당을 바꿔서. 그러면서 동방정책 2.0을 발표를 했고요. 여전히 말레이시아라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국가의 경제 발전을 모델로 해서 말레이시아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마하티르라는 인물에 주목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를 보시게 되면 말레이계, 원래 이쪽 지역에 살았던 말레이시아 땅에 살았던 토착민들, 말레이계가 한 절반 정도, 50% 정도가 되고 식민 시기 때 말레이시아로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겠죠. 중국 사람들 한 20%, 인도 사람들이 한 5%에서 7%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부미푸트라라는 단어가, 용어가 나오는데요. 부미푸트라는 땅의 자식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미가 땅이고요. 푸트라는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미푸트라는 말레이계에 속하지 않는 원주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말레이계에 속하지 않는 원주민들인데 주로 이 반도 말레이시아가 아닌 보르네오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국계 같은 경우에는 사는 곳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레이 반도에서 서쪽 섬에 보면 페낭이라고 있죠. 현지어로는 삐낭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삐낭이라는 섬은 거의 중국 사람들이 개발한 곳이거든요. 이쪽에 가면 거의 중국 사람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같은 경우에도 중국 사람들이 적지 않게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 때 이주해 왔던 중국 사람들이 현재까지 거기서 터를 잡아서 살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보르네오 섬에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보르네오 섬에는 두 개의 주가 있어요. 왼쪽에 사라왁주, 그다음에 오른쪽에 사바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사라왁주 같은 경우에는 이 부이푸트라주 다약 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약 쪽이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 이외에 37개의 종족들이 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바주에는 또 다른 종족들이 살고 있죠. 하나의 나라인데 두 개의 지역을 나눠서 우리가 보통 웨스트 말레이시아, 페닌슐라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지역, 중심지 이쪽 지역에는 말레이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요. 말레이인들, 중국인들, 인도인들이 거주를 하고 이스트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보르네오 섬에 있는 두 개의 주에서는 부이푸트라라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말레이계 사람들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국교가 있어요. 국교가 바로 이슬람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계는 대부분 이슬람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말레이시아 국기에 보면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왼쪽 상단에 보시면 초승달 모양이 있거든요. 이 초승달이 이슬람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슬람교 옆에 보면 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이 총 14개로 되어 있어요. 14개로 되어 있는데 이 14개가 뭐냐, 독립할 당시에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도의 개념이겠죠. 충청도, 경기도 이런 개념, 그런 도의 개념입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는 13개의 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독립할 당시에는 싱가포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싱가포르까지 포함시켰는데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14개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가 국교이다 보니까 술탄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레이시아의 술탄은 중동에 있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정교일체의 술탄이 아니고 그냥 상징적인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임기는 5년이고 13개의 주 가운데 9개의 주에 각 주에 술탄이 있겠죠. 그 술탄들이 연장자 순으로 돌아가면서 한 텀씩 국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국왕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권한이 없고 일종의 입헌군주제의 국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거나 아니면 말레이계가 없는 원래 그 부이푸트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크게 아까 말씀드렸던 페낭, 그 다음에 말라카, 그 다음에 사바주, 사라왁주, 여기에는 술탄이 없어요. 술탄이 없고 중앙정부에서 이제 통치자, 주지사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쪽 지역을 제외한 9개에만 술탄이 존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토가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서쪽은 보통 쿠알라룸푸르가 있는 이쪽 지역은 영어로는 보통 현지인들은 웨스트 말레이시아라고도 하는데 찾아보니까 페닌슐라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반도 말레이시아라고 좀 더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이쪽 지역은 우리나라의 북한보다 조금 더 크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인구의 80%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보르네오 섬의 북쪽 지역에 있는 두 개 사라왁, 사바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것보다는 약간 작은 그런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1.5배 정도, 남북한 합친 거의 1.5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지도상으로 보면 한 600km 정도라고 돼 있는데, 제가 과거에 말레이시아 여행 갔을 때 키나발루가 여행자들한테 그렇게 많이 인기가 없을 때였어요. 그때 저는 여행을 갔었거든요. 키나발루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쿠알라룸푸르까지 가거든요. 2시간 반,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국 간에 2시간 가는 건 멀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중간에 바다가 있어서 분리되어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뭐 길이가 600km가 넘고 해서 상당히 분열적인 그런 국가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보르네오 섬 있잖아요. 보르네오 섬이 보면 국가가 지금 3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쪽 지방의 한 3분의 2절 정도는 인도네시아 땅, 깔리만탄이라고 보통 불러요. 인도네시아에서는 깔리만탄이라고 부르고 인도네시아 수도가 이쪽 지역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리고 북쪽에 보면 왼쪽에 말레이시아 영토로 사라왁이 있고, 그 다음 오른쪽에 사바가 있고, 그 사이에 조그만하게 브루나이라는 왕국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지역의 주인은 지금은 상당히 쪼그라든 브루나이였었습니다.
그래서 브루나이는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 이때가 가장 전성기였었고 실제로 지금 현재 보르네오 섬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남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다 차지했고요. 필리핀의 일부까지 마닐라 정도까지 차지했을 정도로 상당히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명확한 사료, 정확한 사료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중국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16세기에 들어서 스페인이 필리핀을 점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다음에 네덜란드가 17세기에 인도네시아를 점령하게 되죠. 서구 열강들이 16세기 이후에 보르네오 섬 주변으로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화력이 강력한 서구, 그러니까 식민 제국주의들과 브루나이, 당시에 보르네오, 브루나이 왕국 이 대결, 군사적인 대결이 안 되게 됩니다.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18세기에 들어서 영국이랑 그다음에 네덜란드랑 이게 합의를 하게 돼요. 그 합의점이 우리 싱가포르 있잖아요. 싱가포르에서 선을 끄시면 됩니다. 싱가포르에서 선을 쭉 꺼서 쭉 가다 보면 오른쪽 브루나이 섬에 깔리만탄이 해당되는 지역 있죠. 여기가 이제 인도네시아가 되는 거죠. 그 남쪽은 네덜란드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가 식민 지배했으니까 깔리만탄 지역도 네덜란드 영토로 편입이 됐고 그 위쪽은 이제 영국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국이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보르네오 왕국이었겠죠. 그런데 1840년대에 들어서 이 사라왁에 사는 이반족이라는 종족이 있거든요. 헤드헌터들이에요. 사람 목을 베는 이반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제임스 브룩이라는 사람이 와요. 제임스 브룩, 영국 사람이에요. 제임스 브룩이라는 사람이 무기를 좋은 걸 갖고 와서 이 이반족 반란을 진압을 해요. 진압을 하니까 브루나이의 국왕이 불러가지고 너 이 나라 그냥 통치해라 라고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탄제예요. 술탄. 자기는 그러니까 왕위의 왕, 상왕, 술탄이고 실제로 나라를 브루나이라는 왕국을 통치하는 국왕, 왕의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 브룩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독특하죠. 화이트 라자라는 명칭을 얻습니다. 백인 왕, 라자가 이제 왕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1841년에 브루나이 술탄으로부터 왕위를 얻었는데 이제 건강이 좋지가 않아서 나중에 자기의 조카 제임스 브룩이 있습니다. 제임스 브룩에서 찰스 브룩으로 넘어갑니다. 제임스 브룩에서 찰스 브룩으로 자기의 조카에게 넘겨주게 되는 거죠. 다시 또 화이트 라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브루나이라는 나라는 술탄제는 있지만 영국 사람이 와서 이 나라를 직접 경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1888년에 영국의 보호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아주 작은 그런 국가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원래는 보르네오 섬 전체를 거의 다 차지했던 그런 술탄제, 이슬람 왕국이었는데 서구 열강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운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888년에 브루나이를 포함해서 사바, 사라왁 까지 모두 다 깔리만탄 남쪽의 네덜란드 영토인 이 지역을 제외하고 북쪽 지역은 모두 다 영국의 보호령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888년에 그 말레이시아가 이 선을 이렇게 그 18세기에 선을 쭉 끄면서 말레이시아는 계속 이쪽 지역을 식민 지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반도 말레이시아랑 이쪽 지역까지 보르네오 섬 북쪽 지역까지 한꺼번에 다 식민화를 시키고 식민지 시기에 이쪽 지역을 말라야 연합이라고 불렀어요. 영국은 이쪽 지역을 말라야 연합 이라고 부르고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중국 사람들, 인도 사람들 막 받아들였고 그러면서 여러 인종들이 공존하는 그런 사회를 만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957년도에 독립을 해요. 독립을 하는데 그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달리 말레이시아는 식민 시기 영국과 상당히 잘 지냈어요. 독립도 별로 안 하고 싶어 했었고 실질적으로 독립하고 난 다음에도 영국, 말레이시아 방위조약까지 체결했었어요.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독립하고 난 다음에 다수였던 말레이계가 추구했던 정책은 말레이 우대 정책이에요. 말레이 중심주의 이런 걸 내세웠는데 반도 말레이에서 딱 보니까 사바, 사라왁 저기는 말레이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야. 이주해서 들어온 중국계 사람들, 인도 사람들도 있어. 인구 구성으로 따져보니까 인구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독립을 해서 말라야 연방인 것을 만들었는데 인구의 절반 정도만 딱 말레이인들이죠. 그러니까 말레이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 반대를 할 거니까. 그래서 생각을 한 게 그때 당시에 초대 총리가 뚱구 압둘 라만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라만 총리가 생각해낸 것이 싱가포르, 남쪽의 싱가포르, 그 다음에 사바, 사라왁. 이때 당시에는 그 사바를 이제 북보르네오라고 불렀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사바, 사라왁, 북보르네오 지역, 그 다음에 싱가포르까지도 다 포괄을 해서 말레이시아 연방
연방으로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중국 사람들보다는 100% 말레이계는 아니지만 경제적 권력을 갖고 있는 중국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도네시아가 깔리만탄 지역 있잖아요, 남쪽 지역. 그걸 호시탐탐 북쪽 지역으로 완전 다 점령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 합병을 저지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 동시대에 1940년대 말 50년대 들으면 공산운동을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름대로 말레이시아는 반공주의를 냈었으니까 반공주의를 연합하는 차원에서 다른 사바 사라왁이나 이런 국가들을 다 묶으면 공산당들의 활동도 위축된다. 특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중국계가 70%였거든요. 이때 당시에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지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대부분 공산당 당원이었었어요. 중국 공산당 당원도 있지만 현지 공산당 당원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반공주의를 내세울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다라고 해서 이게 싱가포르까지 다 묶어서 하나로 합치자라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1923년 원래는 8월 달에 말레이시아 연방을 탄생시키기로 했는데 계속 늦춰집니다. 그 늦춰진 이유가 인도네시아가 먼저 발벗고 나서는 거죠.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했는데 독립운동한 니네가 주변에 허약한 지역들을 병합을 해서 말레이시아 연방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게 바로 신식민주의다, 신제국주의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적대정책, 그 현지어는 꼼포런타시, 그러니까 영어는 컨프런테이션이에요. 꼼포런타시라서 적대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 인도네시아 군대가 보르네오 섬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했었어요. 기록되지 않은 교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두 지역 간에 교전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1963년부터 66년까지 무려 3년 동안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는 이 말레이시아 연방 탄생을 두고 계속 갈등을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필리핀도 사바주는 원래 우리 필리핀의 영토에 속했던 지역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 계속 딴지를 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겠죠. 자기네들이 말레이시아 연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병합을 했습니다. 강제적으로 병합을 하면서 그 뚱구 압둘라만 총리가 내세웠던 말레이 우대 정책이 여기서 그대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레이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강제로 말레이인이 되어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레이어를 못 쓰면 말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화도 받아들여야 되고 종교도 당연히 이슬람교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거의 강제적으로 말레이화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반발, 비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말레이시아 연방이 되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겠다라는 제안을 했지만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무슨 돈이 있거나 빽이 있거나 그 다음에 어떤 개발권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페이버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 사람들에게 비말레인들에게 어떠한 호의나 이권 이런 것들을 챙겨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립 서비스만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어 정책 이런 것들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너무 강하게 누르다 보니까 터지게 되는 거죠. 1969년 5월 달에 쿠알라룸푸르, 그러니까 수도 쿠알라룸푸르 중심으로 해서 중국계 사람들, 그 화교들의 폭동이 일어나게 돼요. 보통 이걸 5.13 사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69년 5월 13일에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4일 동안에 이뤄진 소요 사태로 인해서 200명 이상이 사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근대사에서 상당히 흑역사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종족 갈등이 아주 심각하게 남아 있고요. 이 사건 이후에 압둘라만을 사임을 합니다. 총리에서 사임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레이시아 대학에 가서 본 경험인데 거기는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 학생들, 그러니까 말레이인들이 있겠죠. 그다음 중국계 학생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뭐 외모도 좀 많이 다르기도 하겠지만 종교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슬람 교도들은 뭐 음식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수업 받을 때도 말레이 학생 따로, 중국계 학생들 따로 이렇게 있고요. 음식 먹을 때도 카페테리아 이용할 때도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독립을 한 지 되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 간의 갈등, 분열의 갈등 이런 것들이 좀 상존하는 그런 국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압둘라만 총리가 사임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압둘 라작 총리가 1970년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부미푸트라 정책이라는 것을 내세우게 돼요. 이때부터 이제 부미푸트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나오는데 그 부미푸트라는 말레이계를 포함해서 말레이계 그다음에 사바 사라왁에 사는 원주민들까지 다 포함한 그런 광의의 개념이에요. 중국인들이나 인도인들 아니면 귀한 외국인들 이 사람들 빼고 이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은 이권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정책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특히 이제 교육 부분에 상당히 많은 이권을 많이 주게 되는데, 사실상 이때까지 7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계 사람들이 화교계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중국 사람들은, 화교들은 좋은 사설학교 이런 데 막 다녔어요. 선생님들도 좋은 선생님들 쓰고 학비도 비싸고 시설이 좋은데 이런 데 쓰니까 당연히 후속 세대들, 이민 2세대, 3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부가 막 넘쳐나는 거야. 근데 말레이계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정부에서는 중국 학교 있잖아요. 중국계 학교 이런 것들을 몰수하는 거예요. 국유화시켜서 일부 그냥 공립학교로 전환시키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을 입학할 때 당연히 중국계 학생들은 사교육을 잘 받았을 거니까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을 거잖아요, 우수한 성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 안 하고 쿼터제를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레이계 학생들에게 어떤 학교는 좀 말레이 학생들을 좀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입학할 수 있도록 그런 제한 쿼터제를 두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가보면요, 반도 말레이시아, 페닌슐라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도시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찍이 식민시대 때부터 개발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개발할 자원, 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스트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에 있는 말레이시아 지역 가면 아직까지도 숲이 상당히 많이 우거져 있고, 특히 목재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70년대, 80년대 중동에 많이 진출했다, 거기에 많이 집중이 있는데, 사실상 목재를 벌목을 해서 수출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갔었어요. 인도네시아 깔리만탄 지역이죠. 그쪽 지역도 많이 가고 이쪽 지역도 상당히 많이 가서 상대적으로 조명이 좀 덜 된 것 뿐이죠. 목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관광 자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관광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상 인구의 80%, 경제력의 80%가 반도 말레이시아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쪽 지역은 영토는 더 큰 데에 비해서 상당히 소외되어 있고, 반도 말레이시아가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착취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그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상 1963년도에 이 말레이시아 연방이 탄생할 때부터 사바와 사라와기 연방에 가입하느냐 모두 찬성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독립 움직임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 첫 번째 충격이 1965년도에 싱가포르가 말레이 연방에서 탈퇴하잖아요. 축출당하잖아요. 이때부터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도 나갔는데 사바, 사라왁도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안 되냐 라는 건데, 최근 들어서 인권단체들이나 아니면 이쪽 출신의 인권운동가들, 사바와 사라왁 지역의 인권운동가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1963년도에 말레이시아 연방 탄생한 이 조약이 있잖아요. 그 조약의 문제점들을 제기를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보통 이쪽 지역이 사바, 사라왁이 말레이시아 연방에 편입되려고 하는 조건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아니면 주민 투표를 통해서 뭐 말레이시아 연방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게 결정돼야 되잖아요. 가부가 결정돼야 될 거잖아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전혀 없었고, 대신에 영국이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었고요. 배후에서 드라이브를 상당히 많이 걸었고, 또 이때 당시 그 사바와 사라왁의 그 지역 내의 유력가들이 있잖아요. 지도자들, 이 사람들의 의견을 대부분 받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주민들의 여론을 구하지 않았다 라는 차원에서 이 국제법상에 이거는 분명히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결정권에도 유배된다라는 거죠.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는 알게 모르게 이런 운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탄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호주로 망명을 떠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오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정말 극소수고, 호주 같은 데로 망명을 해서 거기에서 사바와 사라왁 문제를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착취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착취 이런 것까지 일어나요. 특히나 말레이시아는 인구의 절반이 말레이계고, 그러니까 국교가 이슬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의 수가 50%가 채 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1970년대에 들어서 중동의 영향을 받아서 이슬람 부흥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닥과 운동 또는 닥와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닥과 운동이 말레이시아 전역에 확산되면서 다 이슬람교로 개정을 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이쪽 지역이라고 당연히 안 일어났겠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사바와 사라왁에는 과거에 뭐 애니미즘, 토테미즘 이런 되게 슈퍼내처럴리즘 이런 것들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슬람 이맘들이 와서 개종을 시도하니까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반감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차곡차곡 쌓여와서 최근 들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사바와 사라왁이 말레이시아를 떠나야 한다
라는 그러한 운동도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뭐 조직화되거나 이런 것들 없어요. 조직화되거나 우리가 언제까지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국제사회로부터 아주 강력한 지지를 얻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없어요. 소수에 의해서 사바와 사라왁은 말레이시아 연방에 강제로 편입된 이후에 역사적으로 상당히 많은 차별 대우, 탄압 이런 것을 받아왔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외부에서 봤을 때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는 상당히 잘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말레이계와 그 다음에 비말레이계 가운데 중국계와 인도계는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특히 중국계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이후에 정당을 만들어요. 정당을 만들고 신문사, 학교 이런 것도 당연히 있겠죠. 만들어서 국적은 말레이시아이지만 중국인의 정체성을 아주 강력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중국과 대륙 있죠. 본토와 강력한 연대, 유대 관계를 계속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레이계 입장에서는 말레이계는 여전히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지만 중국계가 상권, 경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항상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1969년도에 일어났던 화교 폭동과 같은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 말레이시아에서는 인구조사를 할 때 종족 있잖아요. 중국인이냐 인도인이냐 이런 것도 못하게 했었어요. 아예 그런 것들 얘기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말레이 사람, 말레이시아 국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말레이어를 쓰는 그냥 국민 정도로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나눠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말레이시아를 가서 보면 중국 사람들의 그 생활 지역, 그 다음에 반경, 행동 요령 이런 것들과 말레이 사람들이 명확하게 거의 구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혹자들은 이걸 가지고 우리 세상연구소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유럽의 한 나라가 항상 떠오르잖아요. 그 나라. 식민지를 할 때 여러 가지 현재까지 분란을 일으켰던 그런 분란을 딱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역시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를 식민 통치를 했잖아요. 식민 통치를 하면서 그들이 원활하게 식민 통치를 하는 그 과정에서 중국인과 인도인들을 불러들인 사이에서 인도인들과 중국인들 그 다음에 현지인들, 말레이인들 간에 보이지 않는 칸막이를 명확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